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 보면 지금 엔저도 장난 아니고 거기다가 금리도 뭐 아예 뭐 생각도 없고 네. 물가도 안 오르고 있고 네. 여기는 왜 이런 건가요 대체? 자, 일본은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40년을 겪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네, 전혀 다른 나라. 코로나19 상황까지만 해도 21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던 나라죠. 그쵸. 성장 끝났다. 네.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예.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이게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거네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안 사죠. 그럼 그때 가서 사죠. 예, 진짜 필요할 때만. 그러면 그때 갔는데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또 안 사죠. 그러면 아예 렌탈을 해버린다던가. 그렇죠. 안 사요. 네.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가격 하락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인건비도 계속 동결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인데 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만에 최고 물가예요. 아, 7년 만에. 일본도 굉장히 높은 물가인 건 맞아요. 근데 일본의 7년 만이라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일본은 계속 0%대, 기껏해야 1%대 그런 물가 상승률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 선진국들의 물가 상승률 그 목표치가 2%거든요. 예. 그러니까 2%를 계속 밑도는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7년 만의 물가 상승률은 감사합니다. 네. 아, 오히려 경기에 어떤 사람들 구매력을 증가시킨다던가 그나마. 임금이 올라가면서 소비력이 늘어난다. 오히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제 좀 이런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굳이 그런데 금리를 내가 왜 올려?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7년 만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냥 디플레 정도 벗어났다. 디플레이를 벗어날 것 같다. 네. 이걸 이제 착한 인플레이션, 네. 뭐 리플레이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 경기 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21년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표현 썼는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이 계속 우려되던 경제였다. 와. 2019년, 그쵸. 20년 예. 계속 마이너스 물가 뭐 찍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우려되던 기점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그래도 2.5%까지 상승해 주니 21년 물가 상승률이 2.5% 정도를 찍다 보니 이건 착한 물가다 라고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토록 장기화될지 몰랐고 러시아 전쟁이 있을지도 역시 몰랐고 이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물가가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경제는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했던 말이 그 말이네요. 일본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안 오르던 나라인데 드디어 뭐가 올라주기 시작하는 느낌? 그러면 일본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드디어 장기적인 호재가 온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율적으로도 지금 투자하기 유리하고. 투자하기 유리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일본을 뭐 제대로 이제 스터디해서 그 여부를 제가 추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만 다만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역동적인 경제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네, 그런 경제가 아니에요. 어떤 기업도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최고 기업, 메타버스 최고 기업, 뭐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어떤 플랫폼 기업이 막 엄청나게 또 새롭게 등장하거나 지금 물가가 이렇게 있지만 성장률도 그래요. 성장률도 내내 0%대, 1%대. 이렇게 막 저성장 국면이고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훨씬 높죠. 우리가 물론 고령화율이 상승하는 속도는 우리가 더 빠르지만 그러니까 먼저 고령 사회를 겪었고 역동성을 잃은 그런 일본 경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을 봤을 때 차라리 저는 신흥국이 낫다고 보는데 적정하게 이 신흥국 그 통화 가치가 저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이제 성장률을 보고 신흥국에 투자하는 시점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본 경제는 이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투자처는 뭐 투자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식당밥 있잖아요. 짜고 달고 맛있는 걸 먹어야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가 소금 없이 한 음식 먹는 느낌이 일본 투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신흥국에 대해서 투자를
좀 이제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 강달러가 좀 꺾여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언제쯤 어떤 시그널들을 봐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좀 주목했던 게 우리 데킬라 효과라고 하잖아요. 들어봤는데 들어봤어요? 네. 데킬라가 이제 남미 쪽인데요. 그쵸, 예. 그쪽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위기 상황에 오면 그 위기가 옆으로 전이된다, 같이 취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그거구나. 네. 저 외국 가서 술집 가면 이걸 데킬라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10잔씩 깔아놓고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서로 사주고 사받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데킬라 효과인 거예요? 뭐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 소위 이제 남미를 상징하고 뭐 멕시코를 상징하고 뭐 그런 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데킬라 효과라고도 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가 굉장히 거대한 땅인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처럼 봐요. 마치 미국 사람들이나 뭐 저기 서양권에서는 뭐 중국, 한국, 일본 이 나라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시아. 예.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럽 사람 보면 다 유럽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들로부터도 투자 자금을 회수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외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22년 하반기에 주의해야 될 이슈가 바로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입니다. 이미 몇몇 국가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몇몇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이 굉장히 급격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달러 가치의 강세 기조가 계속되고 신흥국들은 여전히 경제 회복 기조가 안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월드뱅크나 IMF나 다 똑같이 진단합니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안 되고 물가는 너무 높고 물가 치솟으면 또 식량 전쟁이 이거 얼마나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위기입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더군다나 이런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 빅스텝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외환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일단 좋겠고요. 22년 하반기 중에 그 외환위기를 지나고 날 때, 그러면 이제 보통 외환위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IMF한테 구제금융 신청하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건전해지죠. 건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기 가능성을 좀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요. 그럼 연쇄적으로 그 주변 어떤 나라들도 같이 외환위기 구제금융 신청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구제금융 받고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건전화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투자 시점이 오는 거죠. 그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 23년 중반. 그 기점하고 매우 흡사하게 맞물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신흥국들도 한계 상황에 다다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터지는 게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리고요. 쉽게 말해서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 하는 시점이 23년 중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22년 하반기 끝자락, 23년 상반기 초입, 이 구간에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이런 기점에는 주가가 이제 많이 조정됐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빅스텝 하다가 베이비 스텝 하다가 이제 안 올려. 이런 기점이 굉장히 좋은 투자 기점인 거죠. 물론 연준에서 계속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그 시그널 하에 주가는 대략 한 3개월, 한 6개월, 뭐 그 정도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22년 말이나 그 지점에는 특히 신흥국주가 굉장히 유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힘들다. 그 전까지는 힘듭니다. 오히려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국면이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못 담았어요. 다 담고 싶은데 여기 내용 보시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긴축의 시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끝으로 이 긴축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냥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과 22년을 비교하면서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대세 상승장, 금리 오르고 환율 오르는 구간 대세 하락장.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이름을 붙인 게 긴축의 시대였던 거예요. 어쨌든 긴축의 시대라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이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의사결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는데 좀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에 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힌트들을 얻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